미국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4번째에 올랐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바로 다음 자리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가 이를 인정하자 워싱턴이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동맹국들은 미국 무기를 외면하고 한국 무기를 수백 대씩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떤 한국 군사력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제임스 코엘입니다. 미국 국방부 총괄평가국의 수석분석관이죠.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힘의 균형을 예측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제가 해마다 작성하는 글로벌 군사력 평가서는 펜타곤은 물론이고 전 세계 국방당국이 빠짐없이 들여다보는 자료예요. 어떤 이들은 그것을 군사력의 성경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오직 세 나라만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살아왔어요.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 진짜 강대국은 그 셋뿐이라고 믿었거든요. 나머지 나라들은 그저 그 셋이 그리는 거대한 그림 속의 조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포토맥강 위에 차가운 겨울 안개가 내려앉고 있었어요. 책상 위 식어버린 커피에서는 더 이상 김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올해 평가서의 마감이 코앞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후배 분석관들이 정리해온 예비 순위표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순위표 4번째 줄. 거기에 적힌 나라 이름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국, 대한민국이 세계 4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일본을 전부 밀어내고서요. 저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빈 다음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4번째 줄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저는 옆방에 남아있던 젊은 분석관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커피잔을 든 채 졸린 얼굴로 들어왔어요. 이 순위표 자네가 정리한 건가? 네, 제가 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한국이 왜 4번째지? 이건 명백한 오류야. 데이터를 어디서 잘못 끌어온 거 아닌가? 다니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다시 돌렸어요. 그런데 돌릴 때마다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산 수출, 무기 체계의 양과 질, 생산 능력, 동원 가능한 산업 기반까지 전부 합산하면 한국이 그 자리에 올라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니엘,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는 하나? 한국은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야. 우리 군대가 거기 주둔하고 있어. 우리 해구산 아래에서 보호받는 지역 강국이라고. 그런 나라가 어떻게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4번째에 오른단 말인가? 하지만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지. 하지만 숫자를 잘못 넣으면 거짓말을 하게 돼. 다시 검토해. 분명히 어딘가 변수가 잘못 들어갔을 거야. 다니엘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간 뒤에도 저는 그 4번째 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확신에 아주 미세한 금이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나라는 절대 다시 못 일어선다. 어릴 적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아버지의 표정은 늘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워싱턴의 밤거리가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폐허였던 나라가 세계 4번째라니요. 저는 이 오류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에 대한 제 머릿속 그림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제게 한국은 늘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 자동차와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잘 만드는 나라죠. 다른 하나는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기대어 사는 나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자기 안보를 지킬 수 없는 나라였어요. 저는 30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고 그 믿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 용사였어요. 20살의 나이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나라로 끌려가다시피 했죠.
아버지는 그곳에서 본 것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제가 10살쯤 됐을 때 아버지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잿더미가 된 도시의 사진이었습니다. 제임스, 이게 내가 본 한국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건물이라고는 멀쩡한 게 하나도 없었어. 다리는 다 끊어졌고 길에는 굶주린 아이들이 맨발로 돌아다녔지. 한겨울에 신발도 없이 말이야. 그 아이들이 미군 트럭을 보면 달려와서 먹을 걸 구걸했단다. 나는 그때 생각했어. 이 나라는 끝났다고. 100년이 지나도 다시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저는 그 사진과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평생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제 안에 박힌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잿더미, 맨발의 아이들, 끝나버린 나라.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나라는 미국이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틴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한국 평가였고 저는 그 평가를 그대로 물려받았던 거예요. 그러니 한국이 세계 4번째라는 그 한 줄은 제게 단순한 데이터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기억을 제 30년 신념을 통째로 부정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반드시 그 오류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책상 위 전화가 울렸습니다. 코웰 분석관, 차관님이 지금 당장 올라오시랍니다. 정책차관 리처드 헤이스, 국방부 안에서 가장 무서운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펜타곤 최상층에 있었고 그곳으로 불려 올라가는 일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었어요. 제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헤이스는 창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역광 때문에 그의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제게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웰, 자네 예비 순위표를 봤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한국이 4번째더군.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만든 표인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저도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오류라고 보고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헤이스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검토할 것도 없어. 그 줄을 지우게. 한국은 6번째나 7번째쯤이 적당해. 아니, 그것도 후하지. 하지만 데이터? 헤이스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펜 꽂이가 흔들렸어요. 코웰, 자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우리가 한국을 4번째에 올려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나 해? 전 세계가 미국을 비웃을 거야.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강하다니. 우리 우산 아래 숨어 있는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보다 위라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동맹국들이 그 순위표를 보면 어떻게 되겠나? 안 그래도 요즘 한국 무기가 잘 팔린다고 난리야. 폴란드도 중동도 우리 무기 대신 한국 걸 사들이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한국이 세계 4번째라고 도장을 찍어준다. 그럼 누가 미국 무기를 사겠나? 자네 지금 미국 방위 산업 전체를 죽이려는 거야. 그제야 저는 헤이스의 진짜 속내를 알아차렸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체면, 그리고 미국 무기 장사였죠. 헤이스는 한 발 다가와 제 얼굴 가까이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코웰, 자네 정년이 얼마 안 남았지. 마지막을 망치지 말게. 그 표를 고쳐. 한국 순위를 끌어내릴 근거를 찾아와. 자네가 직접 한국에 가서라도 그 허풍의 실체를 벗겨오란 말이야. 알겠나? 저는 그 사무실을 나오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이 4번째 일이 없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헤이스의 방식은 거칠었지만 결론은 제 생각과 같았어요. 한국으로 가자. 가서 그 부풀려진 숫자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자. 그리고 당당하게 한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자. 그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 출장이 제 30년 인생을, 아니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평생의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될 줄은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첫 번째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공항이 너무나 거대하고 정교했거든요. 마치 거대한 기계 한 대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입국 수속은 놀라울 만큼 빨랐고 짐을 찾는데 걸린 시간은 채 10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공기에서는 은은하게 깨끗한 냄새가 났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거쳐온 미국의 어느 공항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항이 깨끗한 것과 군사력은 별개니까요.
저는 그저 잘 사는 나라에 잠시 들른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입국장에서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웰 분석관님이시죠? 환영합니다.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국장 박정우입니다. 박정우 국장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그의 악수는 힘있고 따뜻했습니다. 영어 발음이 흠잡을 데 없이 정확했죠. 저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를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흘러갔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들, 도로를 가득 메운 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셨다는 그 잿더미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뿐이었어요. 저는 제 임무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허풍을 벗기러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첫 일정은 국방부 청사에서의 브리핑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정면 대형 화면에 한국 방위 산업의 현황이 떠 있었어요. 박정우 국장이 직접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분석관님,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최근 몇 년간의 방산 수출 실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그래프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그래프를 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출 계약액을 나타내는 막대가 거의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연간 방산 수출은 30억 달러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출 계약액은 23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230억 달러라고요? 그 숫자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재 협상 중인 계약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커집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방산 수출 순위에서 미국, 프랑스, 러시아에 이어 상위권에 올라섰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등받이에 기대고 있던 몸을 천천히 앞으로 당겼습니다. 국장님, 그 무기들을 누가 삽니까?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미국 무기를 두고 굳이 한국 무기를 살 이유가 있습니까? 박정우 국장이 옅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폴란드입니다. 화면에는 끝없이 줄지어 선 전차들과 자주포들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단 한 번의 결정으로 한국산 K2 전차 거의 1000대, K9 자주포 수백 문,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FA-50 경공격기 수십 대를 사들였습니다. 나토 회원국이자 미국의 핵심 동맹인 폴란드가 미국 무기를 두고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그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폴란드라면 저도 잘 아는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코앞에 둔 나라. 그래서 무기 하나를 고를 때도 목숨을 걸고 신중하게 고르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미국 무기가 아니라 한국 무기를 그렇게 대량으로 사들였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죠?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폴란드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택한 겁니까? 박정우 국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답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석관님이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말이죠. 다만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이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물량을 약속한 품질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 주문하면 10년을 기다려야 할 물량을 한국은 몇 년 안에, 그것도 자국에서 직접 만들 수 있게 기술까지 넘겨주며 채워줬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헤이스의 명령을 떠올렸습니다. 허풍의 실체를 벗겨오라던 그 명령을요. 하지만 그날 제가 본 것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한 숫자였어요. 230억 달러, 1000대의 전차, 미국을 제친 선택. 저는 노트를 펼쳐 그 숫자들을 적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30년간 흔들린 적 없던 제 확신에 두 번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렴풋이 예감했어요. 이 출장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아버지,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정우 국장은 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폴란드가 왜 한국을 택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정우 국장이 호텔 로비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요. 검은 세단은 서울을 벗어나 한참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빌딩 숲에서 거대한 공장 지대로 바뀌어 갈 무렵 박정우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분석관님, 어제 폴란드가 왜 한국을 택했느냐고 물으셨죠. 오늘 그 답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생산 단지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주포 라인과 현대로템의 전차 라인이 나란히 이어진 곳이었죠. 정문을 통과하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어요. 안내를 맡은 현장 책임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50대 초반의 다부진 남자였는데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쓰고 있었죠. 그가 거대한 조립동의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자주포들, 그리고 그 옆 라인에는 묵직한 전차들이 줄지어 조립되고 있었어요. 천장에 매달린 크레인들이 거대한 포신과 차체를 옮기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쇳가루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 규모가 제가 본 어떤 서방의 무기 공장보다 컸습니다. 분석관님, 여기서 K9 자주포 한 문이 완성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방의 어느 명품 자주포는 주문하면 받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라인은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폴란드가 수백 문을 한꺼번에 주문했을 때도 우리는 약속한 날짜를 단 하루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덧붙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차 1000대를 주문해 보십시오. 10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도 자기들 물량을 먼저 채우고 나서요. 그런데 한국은 폴란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안에 다 드리겠다. 그리고 당신네 땅에 공장도 세워서 당신들이 직접 만들 수 있게 기술도 넘겨주겠다. 폴란드가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헤이스는 이것을 허풍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서 돌아가는 이 거대한 라인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산력 그 자체였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인도 속도, 기술 이전, 그리고 그 옆에 작게 물음표를 그렸어요. 어쩌면 폴란드는 어리석어서 한국을 택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 그들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오후에 박정우 국장은 저를 사격 훈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멀리 능선 너머로 표적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한 문이 진지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분석관님, 직접 보시죠. 명령이 떨어지자 굉음과 함께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제 가슴속까지 그 진동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첫 발이 나간 뒤 눈 깜짝할 사이에 다음 포탄이 장전되고 또 발사됐습니다. 그 속도가 제가 알던 어떤 자주포보다 빨랐어요. 연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K9은 진지를 옮겨 사라졌습니다. 왜 자리를 옮기는지 아십니까? 박정우 국장이 물었습니다. 쏘고 나면 적이 위치를 추적해 반격합니다. 그래서 쏘자마자 도망쳐야 살아남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악이 많은 험한 땅에서 이 자주포를 수십 년간 굴리고 또 굴렸습니다. 진흙탕에서도, 영하의 추위에서도, 한여름 폭염에서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전장에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화면을 켰습니다.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점유율 그래프였어요. 분석관님, 지금 세계에서 팔리는 자주포 10대 중 7대 가까이가 한국산 K9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로 불리던 독일의 명품 자주포가 어느 전장의 진창과 먼지 속에서 장고장으로 멈춰설 때 K9은 멀쩡하게 포를 쏘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세계가 한국의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것이 흘렀어요.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훌쩍 넘는 점유율. 독일의 명품을 제친 나라. 이건 제가 알던 세계 군사력의 지도에 없던 그림이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제가 30년간 저울 위에 올려둔 그 셋 사이에 언제부터인가 한국이라는 이름이 비집고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다니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니엘, 자주포 점유율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줘. 이미 3번 확인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만 더 부탁하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석관님, 결과는 같습니다. 오히려 최신 계약까지 넣으면 점유율이 더 올라갑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국제 방산 포럼의 만찬이 열렸습니다.
박정우 국장이 저를 그 자리에 초대했어요.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사토 켄지. 일본 방위성에서 오랫동안 방위 정책을 다뤘던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은 군사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었죠. 그는 저를 알아보고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와인 잔을 기울이며 낮게 웃었어요. 코웰 분석관, 당신도 이 쇼에 속으로 오셨군요. 쇼라니요? 사토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한국 무기 말입니다. 전부 쇼인 도용이에요. 번쩍번쩍하게 진열해 놓고 사람들을 홀리는 거죠. 숫자도 부풀려졌고요. 그들이 무기를 많이 판다고요? 실전에서 제대로 검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 우산 밑에서 무기 장사나 하는 나라일 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사토의 말은 제가 30년간 믿어온 것과 똑같았으니까요. 헤이스가 한 말과도 똑같았고요. 미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 그래,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사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칫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낮에 본 장면들이 떠올랐거든요. 멈추지 않고 돌아가던 거대한 생산 라인. 진흙탕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그 자주포. 세계 시장의 절반을 넘긴 점유율. 그리고 미국 무기를 두고 한국을 택한 폴란드. 그것들은 쇼윈도가 아니었습니다. 사토 씨,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당신, 한국의 공장을 직접 본 적 있습니까? 사토의 얼굴에서 웃음이 살짝 가셨습니다. 공장을 볼 필요가 있나요? 결과는 뻔한데. 저는 어제 봤습니다. 그건 쇼윈도가 아니었어요. 멈추지 않고 무기를 쏟아내는 거대한 산업이었습니다. 사토는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코웃음을 치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등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있는 걸 봤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토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 그건 사토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말이었어요. 그 나라는 미국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틴다. 평생 제 가슴에 박혀있던 그 말.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보신 한국은 분명 폐허였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보신 건 70년 전의 한국이었습니다. 그 폐허 속 맨발의 아이들이 지금은 세계가 줄을 서는 무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기억은 진실이었지만 그 기억에 갇혀 지금의 한국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더 이상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보신 그 시간에 제가 너무 오래 갇혀 있었던 걸까요? 저는 창밖의 서울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불빛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폐허였던 도시가 이제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박정우 국장은 저를 남쪽 바닷가의 거대한 조선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30년 확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도크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십 척의 배가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집채만 한 철골을 가볍게 들어 올렸고 사방에서 용접 불꽃이 별처럼 쏟아졌어요. 짠 바닷바람에 뜨거운 강철 냄새가 섞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크 한쪽에 거대한 군함 한 척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박정우 국장이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이 배의 미사일 발사 관수가 미국의 주력 이지스함보다 30% 넘게 많다는 걸 아십니까? 말 그대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 체계의 핵심은 전부 한국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미국 주력함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싣는 군함. 그것을 한국이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박정우 국장이 도크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분석관님, 한국이 왜 무기를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배들, 그러니까 극저온을 견뎌야 하는 가스 운반선의 대부분을 한국이 만듭니다. 그 배를 만드는 용접 기술이 그대로 잠수함과 군함을 만드는 기술이 됩니다. 포스코가 만드는 특수강은 전차의 장갑이 되고 반도체는 미사일의 두뇌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평소에 쌓은 산업 기술이 그대로 무기가 되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무기 한두 개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는 배와 차와 반도체를 만들다가 필요한 순간 그 모든 힘을 무기로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산업 그 자체였어요. 이건 미국조차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단어를 떠올렸어요. 병기창. 한국은 자유진영의 병기창이었습니다. 저는 더 큰 한간을 붙잡았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렸거든요. 30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제 확신이 바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니엘의 순위표는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세계 네 번째였어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위일지도 몰랐습니다. 닷새째, 박정우 국장은 마지막 장소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하늘과 미사일에서도 자립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경납고 안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 KF-21이 날개를 펴고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좁은 문을 이미 열어젖혔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한국이 만든 미사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현무라는 이름의 미사일들. 그 사거리와 위력에 대한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더 이상 놀라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그동안 모은 자료를 전부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다시 계산했어요. 방산 수출, 무기의 양과 질, 생산 능력, 산업 기반. 모든 항목을 하나하나 다시 짚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네 번째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예비 순위표보다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해야 할 부분도 있었어요. 제 펜이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어요. 헤이스였습니다. 코웰, 출장은 잘 되어가나? 한국의 허풍은 좀 벗겨냈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차관님,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네 번째가 맞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헤이스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코웰,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내가 분명히 말했지. 그 순위를 끌어내리라고. 자네 한국한테 매수라도 당한 건가? 차관님, 저는 진실을 보고하려는 것뿐입니다. 진실. 진실 같은 소리 하고 있군. 잘 들어, 코웰. 자네가 그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자네 경력은 거기서 끝이야. 30년 동안 쌓은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고. 연금도, 명예도 전부. 워싱턴에 돌아와서 그 순위를 고치게. 한국은 6번째 아래로. 이건 명령이야. 마지막 경고일세.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명령에 따라 진실을 묻으면 제 경력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제가 두 눈으로 본 그 모든 것을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의 병기창이 된 그 나라를 거짓으로 덮어야 했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노트를 덮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서울의 불빛이 밤새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노트를 덮었다 폈다를 수십 번 반복했어요. 헤이스의 마지막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경력도, 연금도, 명예도 전부 잃을 거라던 그 말이요. 30년이었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바친 시간. 그걸 한 줄의 숫자 때문에 버려야 할까요?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잿더미 속 맨발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70년 뒤에 만들어낸 거대한 병기창. 아버지는 그 폐허를 보고 끝났다고 하셨지만 그건 아버지가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저 그 폐허가 다시 일어서는 걸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어요. 한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세계는 새로운 강대국을 인정해야 한다. 첫 장에는 한국의 방산 수출을 적었습니다. 몇 년 만에 5배로 폭증한 230억 달러. 미국 무기를 두고 한국을 택한 폴란드. 둘째 장에는 자주포와 전차를 적었어요. 세계 시장의 절반을 넘긴 K9의 점유율. 멈추지 않는 거대한 생산 라인. 셋째 장에는 바다와 하늘을 적었습니다. 미국 주력함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싣는 이지스함.
스스로 만든 전투기 KF-21.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저는 제 결론을 적었어요. 한국은 세계 네 번째 군사 강국이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한 현실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만이 강대국이라는 시대는 끝났다. 저는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30년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눌렀습니다. 보고서는 펜타곤은 물론이고 동맹국 국방당국 수십 곳으로 동시에 발송됐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일이 터졌습니다. 미국의 한 유력 언론이 제 보고서를 입수해 속보로 내보낸 겁니다. 한국, 세계 네 번째 군사 강국. 미국 국방부 내부 보고서가 인정했다. 그 한 줄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워싱턴 정가는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군사력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라는 오랜 삼강 구도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축이 끼어든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코웰이 과장한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러 기관이 독자적으로 검증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평가가 맞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한국을 보수적으로 낮춰 평가한 부분도 있었어요. 검증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웰의 보고서는 과장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실력을 절제해서 적은 것이다. 가장 통쾌했던 건 사토 켄지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쇼윈도용이라고 비웃던 그 사람. 며칠 뒤 한 방송에 나온 사토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의 산업 기반과 생산 능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건 쇼윈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한참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제게 던졌던 질문이 떠올랐거든요. 공장을 볼 필요가 있냐던 그 말. 결국 그는 공장을 보지 않고 비웃은 대가를 치른 거였어요. 그리고 헤이스. 제 보고서를 묻으려 했던 그 사람.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그의 거짓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그가 한국 순위를 끌어내리라고 저를 압박한 사실. 그 뒤에 미국 무기 회사들과 얽힌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것까지 전부 폭로됐어요. 헤이스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던 자가 진실에 묻힌 거였죠. 저는 군법회의에 회부되기는커녕 오히려 진실을 지킨 분석관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어느 날,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임무가 아니라 제 발로 온 거였어요. 박정우 국장이 공항에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코웰 분석관님, 당신 덕분에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그저 본 것을 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진짜 이 모든 걸 만든 건 한국 사람들이에요. 폐허에서 일어나 이 거대한 병기창을 세운 당신들이요. 그날 저는 박정우 국장과 함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발 아래로 서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도시.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잿더미가 된 도시를 보며 이 나라는 끝났다고 하셨던 아버지.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아버지가 보신 그 폐허가 이렇게 됐습니다. 맨발로 미군 트럭을 쫓아오던 그 아이들이 이제 세계가 줄을 서는 무기를 만듭니다. 아버지는 틀리지 않으셨어요. 그저 이 나라가 일어서는 걸 끝까지 보지 못하셨을 뿐이에요. 이제 제가 대신 봤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버지의 그 말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비로소 한국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됐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탱크 한 대 없이 시작한 나라가 세계 네 번째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70년간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언덕 위에서 오래도록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빌딩들 사이로 붉게 저물고 있었어요. 그 빛이 도시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폐허였던 도시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도시 중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미국 국방부 분석관 제임스 코웰이 대한민국에서 두 눈으로 확인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탱크 한 대 없던 폐허의 나라가 세계 네 번째 군사 강국이 되기까지
그 기적을 만든 건 70년간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은 우리 모두였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가족과 이웃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